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냄새가 참 묘합니다. 최고급 공기청정기가 24시간 돌아가고 병실 곳곳에는 남편이 사다 놓은 비싼 백합꽃이 꽂혀 있는데도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비릿하고 달큼한 냄새를 감출 수가 없네요. 이건 꽃향기가 아닙니다. 내 몸의 일부가, 내 오른쪽 다리가 천천히 썩어가고 있는 냄새입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78입니다. 지금 제가 누워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0.1%만 들어올 수 있다는 최고급 실버타운의 VIP 병실입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고 바닥에는 소리도 나지 않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웬만한 호텔리어보다 친절하고 의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상태를 체크하러 옵니다. 남들이 보면 저 노인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말년이 참 호사스럽다 하며 부러워할 풍경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비싼 침대라도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그저 딱딱한 널빤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오히려 이 지나친 안락함과 조용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듭니다. 차라리 통증이라도 극심하다면 소리라도 지를 텐데 썩어가는 내 다리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저 감각이 없을 뿐입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말이죠. 통증 없이 조용히 썩어가는 병. 의사들은 이걸 당뇨 합병증에 의한 궤저라고 부르더군요. 처음에는 발가락 끝에 난 아주 작은 상처였습니다. 정원에서 화초를 가꾸다 가시에 살짝 긁힌 게 전부였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요오드만 좀 발랐는데 그게 낫지를 않더군요. 상처는 야금야금 발등으로 발목으로 번져 올라왔습니다. 마치 제가 평생을 미뤄왔던 꿈들이 골마 터져서 저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남편이 앉아 있습니다. 팔순이 다 된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평생 돈 버는 재주 하나는 기가 막혔던 내 남편. 그는 지금 쭈글쭈글한 제 손을 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연극 같습니다. 아니, 연극이라기보다는 슬픈 코미디에 가깝네요. 여보, 조금만 참아. 김 박사가 그러는데 미국에서 신약이 곧 들어온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당신 꼭 살려낼 거야. 남편은 아직도 모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요. 그는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 왔습니다. 내 환심을 샀고, 내 시간을 샀고, 그리고 내 침묵을 샀지요. 지금도 그는 수표 몇 장이면 저승사자도 돌려보낼 수 있다고 믿는 눈치입니다. 저 순진하고 멍청한 확신이 젊은 날에는 참 든든해 보였는데 지금은 왜 이리도 역겨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싶지만 그럴 힘조차 없어서 그저 천장만 바라봅니다. 하얀 천장. 아무 무늬도 없는 저 하얀색이 꼭 제 인생 같습니다. 화려하게 채운다고 채웠는데 막상 끝에 와서 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백지장. 사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될 뻔했었죠. 23, 대학교 4학년 때 신춘문예 최종심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제 문체가 날카롭고 예민해서 마치 얼음 조각으로 살을 베는 듯한 전율이 느껴진다고 평했습니다. 조금만 더 다듬으면 대형 작가가 될 제목이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지요. 저는 가난했지만 제 방엔 늘 원고지 냄새와 잉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밤새워 글을 쓰고 나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눈이 뻑뻑했지만 제 영혼만은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인간의 내면을 파헤치는 글을 쓰겠다고, 그래서 한국 문학사에 이름 석자를 남기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무엇입니까? 영건설 회장 사모님, 문화재단 이사장님. 남들이 붙여준 화려한 직함들은 많지만 정작 작가 박서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50년. 무려 50년 동안 저는 단 한 편의 소설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변명하자면 121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키우느라 바빴다. 남편 내조하느라 시간이 없었다. 해외여행 다니며 견문을 넓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죽음이 코앞에 닥친 지금 솔직해져야겠습니다. 그건 다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안락함이었습니다. 이 지독하고 달콤한 안락함.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그 돈이 만들어준 푹신한 소파, 기사가 운전해주는 고급 세단, 백화점 직원이 머리를 조아리며 건네는 명품 쇼핑백들. 그 기름진 지방질이 내 영혼을 뒤덮어버린 겁니다. 글쓰기는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긁어내야 하고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나올까 말까 한 게 좋은 글입니다. 그런데 저는 싸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배가 부르고등 따스운 짐승이 사냥을 하지 않듯 돈이라는 비계 덩어리에 파묻힌 저는 더 이상 날카로운 문장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가끔, 아주 가끔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문장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갈 때였죠. 아, 이걸 써야 해.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야. 심장이 뛰고 손이 근질거려서 서재로 달려가 펜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일 써. 오늘은 너무 피곤하잖아. 내일 모레 파티도 가야 하고 다음 주에는 유럽 여행도 잡혀 있는데. 갔다 와서 여유 있게 쓰자. 어차피 먹고 사는 걱정도 없는데 뭘 그리 급하게 굴어. 그 달콤한 유혹. 나중에,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 말들이 제 재능을 죽이는 독약인 줄도 모르고 저는 매번 펜을 내려놓고 다시 푹신한 침대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미루고 한 달을 미루고 1년을 미루다 보니 어느새 5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남은 건 나중이 아니라 끝뿐입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제 손은 이미 굳어버렸고 제 머리는 텅 비어버렸으며 제 다리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훌쩍거리며 제게 말을 겁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던 셰프 불러서 요리해달라고 할까? 아니면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스위스 요양병원 알아볼까?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저 멍청한 남자는 끝까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영혼이 고프다는 것을.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스위스 요양병원이 아니라 50년 전 그 춥고 좁았지만 열정으로 가득 찼던 나의 자취방이라는 것을. 갑자기 웃음이 픽 나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아이러니해서요. 젊은 날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가난과 고생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사무치게 그립다니요.
그때의 그 배고픔이, 그 불안함이 사실은 나를 글쓰게 했던 가장 큰 에너지였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문득 방 구석을 봅니다. 거기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보는 그림자. 죽음이겠죠. 의사는 합병증 때문에 헛것이 보이는 거라고 하겠지만 저는 압니다. 저 녀석은 며칠 전부터 저기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촉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고 그저 때가 다 되었다는 듯 무심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저 죽음의 사자에게 변명하고 싶어집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 머릿속에 쓰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것만 쓰고 딱 이것만 쓰고 갈게.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그저 쉰 바람 소리뿐입니다. 죽음은 제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50년 동안 수천 번도 더 했던 그 변명을 이제 와서 또 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줍니다. 그의 손길이 닿자 묘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평생 나를 공주처럼 떠받들어준 남자. 나에게 가난을 모르게 해준 고마운 남자. 하지만 동시에 나를 망친 남자. 아니, 그를 탓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 안주한 건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라도 원망할 대상이 필요한 법인가 봅니다. 당신 때문이야. 제가 쥐어짜듯 내뱉은 말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응? 여보 뭐라고 했어? 내가 뭘? 당신 돈이 내 그를 죽였어. 당신의 그 빌어먹을 친절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속으로 외치는 비명이지만 입 밖으로는 웅얼거리는 소리로만 나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다 알아.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죄인이야. 저 동문서답. 평생 우리는 저렇게 대화했습니다. 나는 어를 말하는데 그는 비를 듣고 나는 하늘을 보는데 그는 땅을 보며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 엇갈림이 사무치게 외로워서 글을 쓰고 싶었는데 그 외로움조차 밍크 코트로 감싸버렸으니 글이 나올 리가 없었죠. 이제 다리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마치 거대한 쇳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아니면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의사는 궤저가 진행되면 통증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신경이 다 죽어버리니까요.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락함에 취해 열정이라는 신경이 하나둘 죽어가면서 저는 글을 쓰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감각. 그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50년 전부터 서서히 죽어 있었던 겁니다. 창밖을 봅니다. 눈이 오려나 봅니다. 회색빛 하늘이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읽었던 소설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높은 산 킬리만자로. 그 만년설 덮인 정상 가까이에 얼어 죽은 표범의 시체가 있다는 이야기. 도대체 그 표범은 무엇을 찾아서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걸까요? 먹이도 없고 따뜻한 굴도 없는 그 춥고 황량한 정상까지. 젊은 날의 저는 그 표범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보 같네.
밑에 있으면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화로운 병실에 누워 썩어가다 보니 알겠습니다. 그 표범은 배가 고파서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시키는 대로 더 높고 더 순수한 곳을 향해 가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록 얼어 죽을지언정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 부럽습니다. 차라리 저도 그 표범처럼 살다가 차라리 가난한 자취방에서 굶어 죽은 채 발견되는 무명 작가로 끝났더라면 적어도 지금처럼 제 자신이 부끄럽지는 않았을 텐데요. 비계 덩어리처럼 늘어진 제 육신이 꿈을 팔아 산 이 안락함이 너무나 치욕스럽습니다. 지금 내 다리가 썩어가는 이 냄새를 맡고 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50년 전 내 자취방에서 나던 냄새가 떠오릅니다. 서울 변두리 산동네 꼭대기에 있던 그 작은 단칸방. 보일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겨울이면 윗목에 둔 걸레가 꽁꽁 얼어붙던 그곳 말입니다. 그 방에선 늘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잉크 냄새, 그리고 갱지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냄새는 지금 이 병실의 백합 향기보다 100배는 더 향그러웠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냄새였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23이었습니다. 국문과 4학년 캠퍼스에서는 신춘문예가 찜해놓은 물건으로 통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 문장을 보며 방향의 글에는 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살기. 네, 그때 제 글은 칼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 가난에 대한 증오, 그리고 인간의 위선에 대한 경멸을 날카롭게 벼려서 휘두르는 칼이었습니다. 저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값을 아껴 원고지를 샀고 버스비를 아껴 만년필 잉크를 샀으니까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저는 오히려 희열을 느꼈습니다. 위장이 비어 있을수록 정신은 맑아졌고 감각은 예민해져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하나도 예사롭지 않게 들렸거든요. 밤새워 글을 쓰고 새벽에 창문을 열면 파르라니. 깎은 머리처럼 서늘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혔습니다. 그 차가운 전율. 저는 그게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고독하지만 고고하게 예술의 정상을 향해 기어 올라갈 운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사람, 지금 내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 늙은 남편을 만난 건 대학교 졸업반 때였습니다. 그는 경영학과 복학생이었습니다. 문학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는 오로지 숫자와 이윤, 그리고 성공만을 좇는 지극히 현실적인 남자였죠. 캠퍼스 잔디밭에서 시를 읽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그 예술가적 우울함이 부잣집 도련님에게는 신비로워 보였나 봅니다. 처음에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내미는 비싼 커피나 레스토랑 식사권은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펜 하나로 세상을 바꿀 사람이야. 너 같은 속물과는 달라. 속으로 그렇게 비웃으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끈질겼습니다. 내 자취방 문고리에 매일같이 약 봉지와 도시락을 걸어두고 갔고 내가 공모전에 떨어져 술에 취해 있을 때면
아무 말 없이 등을 빌려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무너진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신춘문예 최종심에서 또다시 미끄러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병원비 독촉장이 날아들었을 때였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방세를 내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날카롭던 제 펜촉도 현실의 추위 앞에서는 무력하게 얼어붙더군요. 그때 그가 찾아왔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내밀면서요. 서연아, 이거 써. 아버지 병원비하고 밀린 방세야. 제가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돌리자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글 쓰는 거 방해하네. 오히려 돕고 싶어서 그래. 너 같은 재능 있는 사람이 돈 때문에 글 못 쓰는 거, 나 그거 못 봐? 나랑 결혼하자. 내가 평생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돈 걱정 없이 글만 쓰게 해줄게. 너는 그냥 우아하게 작가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 돈 걱정 없이 글만 쓰게 해주겠다. 아,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던지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밧줄처럼 제 귀에 감겨왔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가난이 지겨웠습니다. 추위가 무서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생활고만 해결된다면 정말 날개를 단 듯이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파는 계약서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 따뜻하고 묵직한 손을 덥석 잡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동화 속 공주님의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울 강남의 넓은 아파트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서재에는 최고급 원목 책상과 수입 만년필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점심값을 걱정할 필요도 잉크 살 돈을 아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향긋한 커피가 대령에 있었고 오후에는 백화점에 가서 이거 적어주세요 하며 손가락질만 하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이제 환경이 완벽해졌으니 진짜 대작을 써보자. 호기롭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원고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줄도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배는 부른데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보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할 말이 본물 터지듯 솟아났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꿔진 정원, 거실에서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 부드러운 실크 잠옷의 촉감.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평화로워서 도무지 갈등이나 고뇌 같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글이 안 써지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가면 남편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보, 글이 잘 안 돼? 그럼 좀 쉬어. 머리도 식힐 겸 우리 파리나 다녀올까? 거기 가서 영감 좀 받고 와. 그 말은 마치 마약 같았습니다. 그래, 영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여행을 다녀오면 써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리의 생강변을 거닐고 런던의 뮤지컬을 보고 뉴욕의 미술관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여전히 원고지는 백지였습니다. 여행지에서 느꼈던 감동은 얄팍한 감상에 불과했고 그걸 글로 옮기려 하면 진부한 단어들만 나열되었습니다. 내 문장의 날카로움은 이미 기름진 음식과 와인 속에 녹아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게을러졌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 부부들과의 모임,
골프 약속, 자선 파티. 스케줄러는 꽉 찼지만 정작 집필을 위한 시간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작가 지망생이라고 소개하면 저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죠. 아내, 지금 구상 중인 장편이 하나 있어요. 아주 묵직한 주제라 시간이 좀 걸리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구상은커녕 펜을 잡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무서운 건 그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 저조차도 속아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나는 안 쓰는 게 아니라 아껴두고 있는 거야. 대작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중이야. 지금은 아이들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 모성애도 훌륭한 문학적 자양분이야. 온갖 핑계를 갖다 붙이며 저는 제 무능과 나태를 포장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 번도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당신이 글 쓴다고 골방에 박혀서 담배나 피우고 머리 쥐어뜯는 것보다 이렇게 나랑 골프 치고 웃고 다니는 게 훨씬 보기 좋아. 글은 뭐 나중에 환갑 넘어서 써도 되잖아. 박완서 선생님도 40 넘어서 데뷔하셨다는데. 그는 몰랐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40에 데뷔하신 건 그 전까지 치열하게 삶을 겪어내셨기 때문이라는 걸. 나처럼 비단 이불 속에서 뒹굴다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무지한 위로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중에 쓰면 돼. 아직 시간은 많아. 그렇게 나중에라는 마취제를 맞으며 저는 서서히 비대해져 갔습니다. 몸무게가 늘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영혼에 지방이 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은 무뎌졌고 타인의 고통을 예리하게 포착하던 시선은 흐릿해졌습니다. 대신 어느 백화점 명품관에 신상이 들어왔는지 어느 호텔 뷔페가 맛있는지에 대한 감각만 발달했습니다. 가끔 옛날 문학 동아리 친구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는 등단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더라. 누구는 문학상을 받았다더라.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질투심에 휩싸였지만 겉으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까짓 글이 뭐 대수라고. 걔네들 인쇄 받아봤자 내 가방 하나 값도 안 될걸. 그러면서 남편이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 허한 속을 그 차가운 보석으로 채우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화장을 지우고 거울 앞에 앉으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행복한 사모님이 아니라 재능을 팔아먹은 창녀나 다름없다는 것을요. 돈이라는 화대로 안락함을 샀고 그 대가로 내 영혼을 거세해버린 여자. 그 초라한 여자가 거울 속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술을 찾았습니다. 와인 한 병을 다 비우고 취기가 올라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늘 20대의 제가 나타났습니다. 잉크 묻은 손으로 원고지를 흔들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일어나. 쓰란 말이야. 내가 이러고도 작가야. 내가 쓴다는 그 대작은 언제 쓸 건데. 저는 꿈속에서 도망쳤습니다. 명품 구두를 신고 모피 코트를 입고 숨이 턱에 차도록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그 잉크 냄새는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깨면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입안은 사막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세상 편한 얼굴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콧꼬리 소리가 저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틀렸어. 너는 영원히 저 남자 옆에서 장식품으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30대, 40대, 50대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들이 사실은 제 재능을 관에 넣고 못질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걸 그때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이 썩어가는 다리를 부여잡고 깨닫습니다. 차라리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차라리 내가 길거리에 나앉았더라도 그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 가난과 고통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제 남편이 제 발을 씻겨주다가 그러더군요. 여보, 발이 참 곱다. 평생 고생 한 번 안 해서 그런지 아기 발 같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네, 곱지요.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끈하지요. 어디 하나 치열하게 딛고 서본 적이 없으니까요. 진흙탕을 굴러보지도 않았고 가시밭길을 걸어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저 남편이 깔아준 레드카펫 위만 사뿐사뿐 걸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고운 발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는 생물학 법칙처럼 치열하게 쓰지 않은 내 발은, 내 인생은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이건 벌입니다. 재능을 낭비한 죄, 꿈을 배신한 죄, 안락함에 영혼을 팔아넘긴 죄에 대한 아주 공정한 판결입니다. 지금 제 다리에서 나는 이 냄새가 50년 전 잉크 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문장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단어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후회라는 두 글자만 둥둥 떠다닙니다. 아, 그때 그 자취방의 윗목이 그립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가, 뼈가 시리도록 사무치던 그 외로움이 지금 이 순간 미치도록 그립습니다. 우리가 이곳 노블레스 실버타운으로 들어온 건 5년 전입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야심차게 준비한 마지막 거처였죠. 입주 보증금만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몇 채 값이고 한 달 관리비가 직장인 연봉 수준이라는 그곳. 남편은 이곳을 지상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 밥하고 청소하는 거 지겹잖아. 여기 가면 호텔 셰프가 삼시세끼 건강식으로 차려주고 청소며 빨래며 다 알아서 해준대. 의사도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당신은 그냥 골프나 치고 사우나나 하고 글이나 쓰면서 여왕처럼 살면 돼. 여왕처럼. 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정말로 여왕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침 7시 전동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며 햇살이 들어오면 AI 스피커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줍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벨을 누르면 간호사가 와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영양제를 챙겨줍니다. 식당에 내려가면 유기농 재료로 만든 뷔페가 차려져 있고 나와 비슷한 차림새를 한 노부인들이 우아하게 접시를 들고 인사를 나눕니다. 어머 박 여사님. 오늘 스카프 색깔이 너무 곱네요. 에르메스 신상인가 봐요. 호호 아니에요. 며느리가 파리 출장 갔다가 사다 준 건데 색이 좀 튀죠. 우리는 만나면 껍데기 같은 대화만 나눴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손주가 어느 명문대에 들어갔는지, 이번에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 대화 속에 삶의 고뇌나 죽음의 공포 같은 진지한 주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늙음은 감추어야 할 치부였고
죽음은 언급해서는 안 될 불길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사육당했습니다. 오전에는 서예 교실, 오후에는 와인 강좌, 저녁에는 음악 감상회. 실버타운 측에서 짜놓은 촘촘한 프로그램에 맞춰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남편은 그 생활에 아주 만족해 있습니다. 거봐, 내가 여기 들어오자고 한 거 잘했지? 당신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여. 하지만 저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몸은 편한데 정신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런 결핍도 아무런 불편도 없는 세상. 그 매끄러운 세상에서 글감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있어야 드라마가 있고 상처가 있어야 치유의 문장이 나오는 법인데 이곳은 모든 것이 소독된 무균실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시작한 게 미니 정원 가꾸기였습니다. 실버타운 옥상에 마련된 작은 텃밭. 거기서 흙을 만지고 있으면 그나마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땀 냄새가 나는 그 순간만이 유일하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사건은 2주 전 그 옥상 정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미 덩굴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전지가위로 시든 가지를 잘라내다가 삐죽 튀어나온 가시 하나가 제 엄지발가락을 찔렀습니다. 아타는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끔하고 말았으니까요. 양말을 벗어보니 핏방울이 아주 작게 맺혀 있었습니다. 쌀알만 한 크기였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까지 상처쯤이야. 소독약 바르고 밴드 붙이면 낫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는 것. 당뇨병을 20년 넘게 알아온 제 몸은 이미 감각신경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발가락이 욱신거려서 잠을 못 잤을 텐데 저는 그날 밤 아주 편안하게 잤습니다. 상처가 골마 들어가고 세균이 혈관을 타고 번식하고 있는데도 제 뇌는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무통.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가는데도 편안함에 취해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지난 50년처럼 제 육체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흘 뒤 양말을 갈아 신으려다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먹물을 들인 것처럼 아니면 숯덩이처럼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풍겨나오는 냄새. 시궁창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치즈 냄새 같기도 한 그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놀란 남편이 의사를 불렀습니다. 실버타운 전담 주치의인 김 박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평소 저에게 여사님, 피부가 소녀 같으십니다라며 입에 발린 칭찬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쓰고 상처 부위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을 따로 불렀습니다. 저는 문 너머로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니, 김 박사? 그게 무슨 소리야? 고작 가시에 좀 찔린 거 가지고 마음의 준비라니? 궤저가 이미 발목까지 진행됐습니다. 당뇨발입니다. 혈관이 다 막혀서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이대로 두면 폐혈증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 잘라내야 한다는 거야? 내 안에 다리를 자르라고? 절단 수술을 해도 연세가 있으시고 심장이 약하셔서 마취를 견디실지 장담 못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통증을 줄여드리면서 지켜보는 게 최선입니다. 남편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이 돌팔이 의사야. 우리가 여기 얼마를 내고 들어왔는데 고작 발가락 하나 못 고쳐서 죽는다는 게 말이 돼? 당장 서울대병원 특진 잡아. 아니 미국 존스홉킨스라도 연락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남편은 펄펄 뛰었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상하죠? 사형 선고를 들었는데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덤덤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무의식 중에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지루하고 무의미한 연극이 끝나기를. 화려한 무대 뒤편으로 퇴장할 수 있는 명분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VIP 병실에 갇혔습니다. 남편은 절대 포기 안 해라며 전국에 용하다는 명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좋다는 약은 다 사다 날랐습니다. 산사맥기스, 상황 버섯 달인 물, 심지어 무당이 써준 부적까지 베개 밑에 넣어두더군요. 그의 헌신은 눈물겨웠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죽음을 생물학적 정지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치듯이 부품을 갈아 끼우고 기름칠을 하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믿는 기술 만능주의자. 그는 내가 왜 죽어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신이 나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희소식이야. 줄기세포 치료 권위자가 내일 오기로 했어. 그 주사 한 방이면 썩은 살이 3살로 돋아난대. 비용이 좀 비싸긴 한데 1억이 대수야. 당신만 살면 되지. 저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나 이제 지쳤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정색을 했습니다. 무슨 약한 소리를 해? 당신 다음 달이면 우리 결혼 50주년이야. 금혼식 성대하게 하기로 했잖아. 호텔 예약도 다 해놨고 당신 입을 드레스도 프랑스에서 오고 있어. 그때까지만 버텨. 내가 당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금혼식, 파티, 드레스. 죽어가는 마당에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화려한 파티장에서 남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을 때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고독했는지를 그는 꿈에도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는 비싼 조경수들이 줄지어 서 있고 인공폭포가 시원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인공적인 풍경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차라리 황량한 벌판이었으면, 차라리 잡초가 무성한 들판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여보, 나 원고지 좀 줘. 제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원고지? 갑자기 그건 왜? 지금 손에 힘도 없어서 숟가락도 못 들잖아. 쓰고 싶은 게 있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쓰고 싶어. 아이고 이 사람아. 나중에 써 나중에. 다 낫고 나서 건강해지면 그때 내가 서재새로 꾸며줄게. 최고급 맥북 사줄 테니까 그때 다 자쳐. 지금은 쉬어야 해. 또 그놈의 나중에. 남편은 끝까지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환자가 무리하면 안 된다는 단순한 논리로 막은 겁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라는 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나중이 없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여전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저 남자의 돈이 아니라 저 남자의 가벼움이었구나. 그리고
그 가벼움에 기대어 안주했던 나의 나태함이었구나. 우리는 공범이었습니다. 내 재능을 살해한 공범. 밤이 깊어지자 병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이 들었고 저는 썩어가는 발의 냄새를 맡으며 깨어 있습니다. 통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죽음이 제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있는 거겠죠. 저 구석에 앉아있던 검은 그림자가 일어납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박서연, 시간 다 됐다. 내가 쓰지 못한 원고들은 다 불태워라. 어차피 가져가지도 못할 쓰레기들이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슬퍼서가 아닙니다. 억울해서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생생한 이야기들이 펄떡거리고 있는데 저 가난한 달동네의 꼬마 이야기,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던 억척스러운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비단 감옥에 갇혀 시들어가는 늙은 여자의 이야기.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 육신과 함께 한 줌의 재로 사라질 거라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팠더라면, 차라리 남편이 사업에 망해서 길거리로 나앉았더라면, 그랬다면 저는 악에 바쳐서라도 글을 썼을 겁니다. 원고지 살 돈이 없으면 신문지 귀퉁이에라도 썼을 겁니다. 그 치열함이, 그 절박함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남편의 코트 주머니에 꽂혀 있는 만년필이 보입니다. 몽블랑. 100만 원도 넘는 비싼 펜이지만 남편은 저걸로 계약서에 사인할 때만 씁니다. 저는 힘겹게 손을 뻗어봅니다. 닿지 않습니다.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인데 제 손은 허공을 휘적거릴 뿐입니다. 그 짧은 거리가 제가 평생 건너가지 못한 현실과 이상의 거리처럼 느껴집니다. 여보, 나도 모르게 남편을 불렀지만 그는 뒤척이기만 할 뿐 깨지 않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있겠지요. 제가 기적적으로 완치되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금혼식 파티장에 입장하는 꿈. 그 헛된 꿈 속에서 행복해하는 그를 깨우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지독한 고독은 오롯이 저의 몫이니까요. 다시 냄새가 진동합니다. 달콤하고 역겨운 썩어가는 나의 냄새. 이 냄새가 바로 내 인생의 향기입니다. 겉은 화려한 백합이지만 속은 골마 터진 시체. 나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남편의 콧꼬리 소리가 잦아들고 병실 안에는 B- 하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방금 전까지 발끝에서 느껴지던 그 묵직하고 찝찝한 기분이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아예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공중에 붕 뜬 느낌입니다. 이불을 들춰보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수정처럼 맑아집니다. 마치 50년 전 밤새워 글을 쓰고 새벽 공기를 마셨을 때처럼 정신이 또렷해지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병실의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천장이 진동하고 창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소리였습니다.
아, 남편이 말했던 그 닥터 헬기인가 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용한 의사를 모셔온다고 헬기를 띄운다고 했었으니까요. 역시 내 남편은 대단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 기어이 한밤중에 헬기를 불렀어. 병실의 통유리 창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원래는 열리지 않는 통창인데 마치 자동문처럼 양옆으로 활짝 열리더니 찬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냄새가 병원 소독약 냄새도 아니고 서울의 매캐한 미세먼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 냄새였습니다. 아주 차갑고 시리도록 깨끗한 만년설의 냄새. 헬기 한 대가 창밖에 둥실 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누군가 앉아 있더군요.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타라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남편. 입을 벌리고 자는 그의 얼굴은 참 순박하고 늙었고 그리고 지루해 보였습니다. 여보, 나갔다 올게.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치료받으러 가나 봐. 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깃털처럼 가볍게 침대에서 일어나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발밑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올림픽대로의 가로등 불빛, 성냥갑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제가 평생 돈을 뿌리고 다녔던 강남의 화려한 백화점 건물들. 위에서 내려다보니 그 모든 게 참 하찮게 보였습니다. 마치 썩은 고기 위에 들끓는 구더기 때 같기도 하고 반짝이는 쓰레기 더미 같기도 했습니다. 저 좁은 곳에서 내가 뭘 그리 아등바등 살았나. 저기서 누가 더 비싼 가방을 드는지, 누가 더 넓은 평수에 사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했나. 헬기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회색빛 도시의 스모그를 뚫고 구름을 뚫고 계속해서 위로. 어느새 아래 세상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칠흑 같은 밤하늘과 쏟아질 듯한 별들만이 제 주위를 감쌌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숨이 찼지만 오히려 가슴은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해방감. 아, 내가 이걸 잊고 살았구나. 땅바닥에 붙어서 현실이라는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사느라 하늘을 올려다보는 법을 잊고 살았구나. 조종사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젊은 날의 저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잉크 묻은 손으로 원고지를 쥐고 있던 23살의 박서연. 그녀가 싸늘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제가 변명하자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도망쳤던 거잖아. 무서워서. 배고픈 게 무서워서.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저 따뜻한 돼지우리 속으로 도망쳤던 거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다 맞았으니까요. 어디로 가는 거니? 우리 집으로 가는 거니? 제가 묻자 그녀는 앞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 내가 잊어버렸던 그곳.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거대한 산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산. 꼭대기가 평평하게 깎인
웅장하고 신비로운 설산이었습니다. 킬리만자로. 아니, 그건 아프리카에 있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만 존재하던 작가로서 도달하고 싶었던 예술의 정상이었습니다.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순백의 세상. 거짓도 없고 타협도 없고 오직 치열한 진실만이 얼음처럼 빛나는 곳. 헬기가 산 정상에 착륙했습니다. 발을 내딛자 뽀드득거리는 눈소리가 났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차가운 냉기가 썩어가던 제 영혼을 소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눈밭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를.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표범이었습니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표범 한 마리가 꽁꽁 얼어붙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근육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썩지 않았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원한 잠에 든 것처럼 고고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왜 표범이 여기에 있어? 여긴 먹이도 없잖아. 이 높은 곳까지 왜 올라온 거야? 제가 중얼거리자 23살의 제가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너니까. 뭐? 저게 바로 너야. 아니, 내가 죽였던 너의 재능이야. 저는 얼어붙은 표범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황금색 눈동자. 죽어서도 빛을 잃지 않은 어딘가 슬프지만 강렬한 눈빛. 그것은 제가 잃어버렸던 야성이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배가 고파도 사냥감을 찾아 헤매던 그 치열함.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고 포효하던 그 용기. 이 표범은 알았던 겁니다. 산 아래 내려가면 썩은 고기도 많고 따뜻한 굴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곳에 가면 살찌고 비둔한 집고양이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높은 곳을 향해 기어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정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고독하게 얼어 죽은 겁니다. 그 옆에 선 저를 봅니다. 비싼 환자복을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다리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78세의 노인. 몸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와 섞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나는 살기 위해 썩는 길을 택했고 저 표범은 죽더라도 썩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표범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죽음조차 부러울 만큼 숭고해 보였습니다. 나는 평생 안락함이라는 먹이를 받아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지만 결국 남은 건 썩은 육신뿐입니다. 하지만 저 표범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도 자신의 영혼만은 온전하게 지켜냈습니다. 만져봐. 젊은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표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제 손끝을 타고 전해져 심장까지 찌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표범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어. 내가 너를 굶겨 죽였어. 따뜻한 밥 먹겠다고, 좋은 옷 입겠다고. 너를 이 추운 곳에 혼자 버려뒀어. 표범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그 차가운 침묵으로 저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버린 게 무엇인지. 내가 얻은 안락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때 헬기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가야 해. 젊은 제가 재촉했습니다.
안 돼. 나 안 갈래. 나 여기서 죽을래. 이 표범 옆에서. 나도 얼어 죽을래. 저는 버둥거렸습니다. 다시 그 냄새 나는 병실로, 그 거짓된 삶으로 돌아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못해. 넌 이미 썩었잖아. 썩은 건 얼지 않아. 그냥 부서질 뿐이지. 젊은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곳에서 죽어야 해. 그 화려한 감옥에서. 그게 내 벌이야. 그녀가 저를 헬기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눈밭을 굴러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하얀 설산이 멀어지고 다시 그 회색빛 도시가, 그 냄새 나는 현실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안 돼. 제발. 나를 데려가. 나도 표범이고 싶어. 나도 작가란 말이야. 허공에 대고 비명을 질렀지만 제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최고급 실버타운의 푹신한 침대와 나를 살리겠다고 돈다발을 흔드는 남편과, 그리고 서서히 내 심장을 멈추게 할 저승사자뿐이었습니다. 쿵 하는 충격과 함께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뜨니 다시 하얀 천장입니다. 방금 전까지 내 뺨을 스치던 차가운 눈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미지근하고 건조한 병실 공기만이 제 코를 덮칩니다. 꿈이었군요. 그 눈부신 설산도, 얼어 죽은 표범도, 젊은 날의 나도. 모두가 마취제에 취한 늙은이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합니다. 아직도 손끝에 표범의 차가운 털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귓가에는 너는 썩은 거야 라고 말하던 젊은 나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립니다. 이불을 들춰봅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시커멓게 죽어있는 제 다리가 있습니다. 아까 꿈속에서 헬기 밖으로 밀려날 때 느꼈던 추락감. 그게 바로 현실로 돌아오는 추락이었군요. 숭고한 이상의 세계에서 구차한 현실의 세계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옆을 보니 남편이 깨어 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환하게 웃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표정입니다. 여보 깼어? 당신 방금 웃더라? 무슨 좋은 꿈이라도 꿨어? 웃었다고요. 제가요? 아, 그건 아마 표범을 끌어안았을 때였을 겁니다. 비록 죽은 표범이었지만 내 진짜 모습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웃었나 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웃음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는 그저 제가 컨디션이 좋아진 줄 알고 신이 나서 떠듭니다. 김 박사가 다녀갔어. 당신 수치가 조금 안정됐대. 그리고 내가 말한 줄기세포 주사 오늘 오후에 맞기로 했어. 그거 맞으면 금방 좋아질 거야. 내친 김에 당신 좋아하는 전복죽도 특식으로 주문해놨어. 전복죽, 줄기세포.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생존과 보양에 관한 것들 뿐입니다. 어떻게든 이 썩어가는 육체를 붙들어 매려는 그의 노력이 눈물겹다 못해 징그럽게 느껴집니다. 여보, 나 그거 안 맞아. 제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뭐? 무슨 소리야? 1억짜리 주사야. 이거 맞으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겨우 구한 거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 그냥 가게 해줘. 가긴 어딜 가?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 놔두고 어디 갈 건데? 저승사자가 와도 내가 돈다발로 뺨을 때려서라도 돌려보낸다고 했잖아. 남편은 화를 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공포 때문이겠지요. 그는 평생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사업상의 위기도, 자식들의 입시 문제도, 심지어 부부싸움도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면 해결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적,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는 그 무력감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늙고 주름지고 겁에 질린 남자.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영혼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평생 배워본 적 없는 불쌍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무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가 주는 빵을 받아 먹으며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보나, 펜 좀 줘. 다시 한번 부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이라도 아니면 짧은 시 한 편이라도 남기고 싶어서요. 남편은 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냅니다. 하지만 제 손에 쥐어주지 않고 망설입니다. 글씨 쓸 힘도 없잖아. 내가 받아 적을게. 불러봐. 뭐 필요한 거 있어? 셰프한테 뭐 해달라고 할까? 아니면 애들한테 전할 말이야? 그는 펜 뚜껑을 열고 메모지를 준비합니다. 받아 적을 태세입니다. 저는 입을 달싹거려 봅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문장이 회오리 치는데 혀가 굳어버린 것처럼 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안락함에 질식사했다. 나를 화장하지 말고 내 원고지들과 함께 킬리만자로에 뿌려다오.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데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하는 짐승의 신음뿐입니다. 괴저의 독이 뇌까지 퍼진 걸까요? 아니면 평생 침묵했던 대가로 언어 능력을 박탈당한 걸까요? 남편은 제 입에 귀를 갖다 댑니다. 응? 뭐라고? 전복주? 물? 아니면 아파? 진통제 더 놔달라고 할까?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십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휴지로 제 눈물을 닦아줍니다. 아이고 우리 여보네. 아파서 그렇지? 내가 김 박사 당장 오라고 할게. 조금만 참아. 금방 안 아프게 해줄게. 그는 비상벨을 누르고 간호사를 부르고 난리를 칩니다. 아니야. 아픈 게 아니라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속으로 고함을 지르지만 그는 듣지 못합니다. 그는 끝까지 저를 치료해야 할 환자로만 볼 뿐 이야기를 가진 인간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제 팔에 주사 바늘을 꽂고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약 기운이 퍼지자 몸이 나른해집니다.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주는 안락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마취시켜버리는 것. 생각하지 못하게 잠재워버리는 것. 지난 50년 동안 제가 받아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제발, 나를 깨어있게 해줘. 고통스러워도 좋으니 맨정신으로 죽게 해줘. 저는 눈을 부릅뜨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는 와중에 벽에 걸린 달력이 보입니다. 2025년 12월. 제 생일이 며칠 안 남았군요. 남편은 내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고 호텔 연회장을 빌려놨다지요. 거기서 저는 또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영혼 없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 고마워요를 연발해야 했을 겁니다. 차라리 지금 가는 게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그 거짓된 연극의 막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문득 아까 꿈속의 표범이 생각납니다. 그 차가운 눈빛. 그 녀석은 지금쯤 눈 속에 파묻혀 있겠지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고독한 산 정상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모습으로. 나는 부럽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최고급관에 들어가고 비싼 납골 땅에 안치되겠지만 내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고 내 이름은 잊힐 겁니다. 남편이 세워줄 비석에는 현모양처 박서연이라고 적히겠지요. 작가 박서연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 분합니다. 내 묘비명은 거짓말투성이가 될 겁니다. 나는 현모양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현실 도피자였고 몽상가였고 실패자였습니다. 진실을 적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조차도 쓰지 못했으니까요. 약기운이 점점 더 깊이 파고듭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멀어집니다. 여보 사랑해. 내가 꼭 살릴게. 절대 포기 안 해. 그 사랑 고백이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나를 끝까지 소유하려는 저 집착. 그는 내가 죽어서도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나는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눈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소독약 냄새입니다. 차가운 설사는 없습니다. 여기는 따뜻하고 안락하고 지루한 지옥입니다. 내 손이 침대 시트를 꽉 줍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손톱으로 시트를 긁어봅니다. 마치 펜으로 글씨를 쓰듯이 천 스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제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지필입니다. 아무도 읽지 못할 허공에 쓰는 백지의 유서. 나는 쓰고 싶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제 입에 귀를 갖다 댑니다. 응? 뭐라고? 춥다고? 이불 더 덮어줄까? 아, 끝까지. 끝까지 우리는 엇갈리는군요. 나는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이 지독한 코미디의 엔딩치고는 꽤나 걸맞은 결말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사람의 50년 동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마침내 세상의 소리가 멀어집니다. 남편의 울음소리도, 기계의 경고음도, 의사들의 다급한 발소리도 모두 물속에 잠긴 것처럼 먹먹하게 들려옵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마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변이 어두워지고 오직 가운데 하얀 점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 저게 바로 그 눈인가 봅니다. 킬리만자로의 눈. 꿈속에서 보았던 그 시리도록 하얀 만년설이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저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요. 저 눈은 표범처럼 치열하게 산 영혼들만이 밟을 수 있는 성역입니다. 비계 덩어리처럼 늘어진 내 영혼은 저 높은 곳까지 날아오를 날개가 없습니다. 몸이 가라앉습니다. 한없이 아래로. 따뜻하고 푹신한 어둠이 저를 감쌉니다. 이 느낌 참 익숙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남편이 깔아준 최고급 라텍스 매트리스의 감촉.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실크 이불의 부드러움. 죽음마저도 저에게는 이토록 안락하게 찾아오는군요. 이게 저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 없이, 깨달음 없이 그저 편안하게 질식하는 것. 남편의 손을 놓칩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축축했습니다.
그는 평생 땀 흘려번 돈으로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방식이 서툴렀고 무지했을지언정 그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거짓되었던 건 그 사랑을 방패 삼아 숨어버린 저 자신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라고. 내가 당신을 원망한 건 내 비겁함을 감추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라고. 당신은 훌륭한 가장이었지만 내가 형편없는 작가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 진심조차 전하지 못한 채 저는 입을 다뭅니다. 이제 제 숨이 멎으면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례식을 치를 겁니다. 최고급 수의를 입히고 국화꽃 수천 송이로 제단은 장식하겠지요. 조문객들은 호강하며 살다 편안하게 가셨네 하며 부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대리석 비석을 세우고 금박으로 제 이름을 새기겠지요. 사랑하는 아내 박서연 여기 잠들다. 그 비석 아래 쓰지 못한 수천 페이지의 이야기들이 영원히 매장될 겁니다. 세상에 나오지 못한 문장들이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게 너무나 슬퍼서 저는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을 흘립니다. 이 눈물은 뜨겁습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뜨거운 후회의 덩어리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돈 좀 벌어놓고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은퇴하고 여유 생기면 그때 가서 꿈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발 저를 보십시오.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안락함은 마약입니다. 한번 그 맛을 보면 다시는 춥고 배고픈 꿈의 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하고 썩고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지금 제 다리에서 나는 이 냄새처럼 말입니다. 만약 가슴 속에 표범 한 마리를 키우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녀석을 우리 밖으로 꺼내주세요. 굶주려도 좋고 상처 입어도 좋습니다. 눈보라치는 산 정상으로 그 녀석을 보내주세요. 얼어 죽을지언정 저처럼 따뜻한 방에서 썩어 죽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표범의 눈빛이 반짝하고 사라집니다. 그가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잘 가라, 가여운 사람. 네, 저는 갑니다. 화려했지만 텅 비었던 78년의 연극을 마칩니다. 부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부잣집 사모님이 아니라 가난해도 치열하게 펜을 굴리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인 무명 작가로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은 저와 다르기를 마지막 순간에 후회 대신 뜨거운 긍정을 안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